이번 시간에는 14조 논술 유충열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충열전은 언제 쓰여진 작품이냐면 조선 후기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소설은 언제부터 쓰여졌을까요? 바로 고려 시대부터 뭐요? 창작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어요. 창작 만든 거고, 그 이전에 있는 거 우리 금방 본 거 뭐예요? 단군시나 뭐 주몽시나 이런 건 뭐냐면 소설이 아니고 뭐예요? 설화예요. 설화는 뭐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혀설자거든요. 그래서 이 설화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오다가 이 설화를 기록으로 남긴 건 언제예요? 고려시대에 삼국유사에 기록으로 남겼고요. 이거는 뭐야? 떠도는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그냥 삼국유사라는 이 전집에 실었다는 거고, 실제로 창작한 거, 개인이 창작한 것은 조선시대, 아니야. 고려시대부터였다. 실제로 창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는데, 고려시대에 국순전, 저생전, 국선생전 이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전체 소설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전기문이거든요.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창작이 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그래서 이 유충열전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소설인데, 그러니까 개화기 이전까지 쓰여진 소설을 우린 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고전소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고전소설. 개화기 이전까지 쓰여진 소설, 우리 고전소설 볼 거예요. 고전소설. 이 고전소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일단 소설의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우리 전에 소설의 시점 배운 적 있어요. 소설의 시점은 뭐냐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서술자는 소설을 써내려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작품 안에 있으면서 그죠? 작품 안에 있으면서 주인공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그 다음에 옆에 주변의 인물을 관찰해서 썼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주면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관찰만 하고 있다. 그러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는데, 고전소설은 100% 다 아직 발달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졌다. 그래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알려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유충열전은 고전소설, 갈래는 고전소설이고, 서술자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 이야기 면으로 볼 때 영웅의 이야기를 다뤄서 내용이 그래서 영웅소설이고요. 또 하나는 군담소설이라고도 해요. 이라고 합니다. 군담은 뭐냐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래서 군담소설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작품은 영웅소설, 군담소설, 가정소설도 있는데요. 자, 영웅소설. 그래서 유충열전은 최초의 영웅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웅소설이 뭐예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일생인데 영웅의 인물을 일대기적으로 다룬 것을 우리는 영웅소설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영웅소설은 어떤 인물이겠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웅소설은 일정한 구조를 갖는데, 우리 이 유충열전의 내용을 통해서 영웅소설의 구조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영웅소설은 등장하는 인물이 영웅인데요. 그런 영웅적 인물이면서 영웅적 인물이니까 고전소설의 영웅들은 다 이런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자가인형 인물은 뭐냐면 제는 재주가 많은 사람, 가인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재주도 많고 용모도 뛰어난 인물형을 다룬다는 얘기요. 따라서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는데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영웅은. 그래서 개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집단의 추앙을 받게 되어 존경심을 받게 되죠.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을 그린 소설이에요. 그래서 영웅의 일생은 고구려 건국신화, 우리 금방 뭐 배웠죠? 지난주에? 주몽신화, 그죠? 그러한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따랐고요. 보통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들이 대거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창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미상 밝혀지지 않았고 대부분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이 유충열전 역시 한글로 쓰여진 영웅적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쓰여진 이 소설은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위로와 지위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의 배경은 명나라입니다.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으로 하면 이야기에 제약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대해 항변하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명나라로 두었다는 것. 자,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명나라 때 정원주부라는 벼슬을 지내고 있던 유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심은 나이가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탄하다가 남학 형산에 지성 들여서 신이한 태몽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충렬입니다. 그래서 충렬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명나라 때 가달이라는 한 민족이죠. 소수민족이 명나라를 침입하게 돼요. 그때 유심은 가달과 싸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한담이라는 사람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이야기를 다룬 거냐. 우리 병자호란 때를 생각해 봐요. 자,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누구죠? 여진족이 세운 국가잖아요.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가요. 그때 우리는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전, 그 청나라에 대항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신하들이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서 이제 싸워야 한다, 아니다, 화친해야 한다를 주장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여기 가달이 침입해서 명나라가 싸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갈등하는 신하들 간의 갈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한담은 누가 돼요?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화파가 되는 거고요. 가달은 싸워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척화파가 되는 겁니다. 그 병자호란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정한담과 최일기라는 사람이 누굴 모함해요? 유심을 모함해서 이 유심을 귀양 보내요. 그런데 이 유심이 귀양 갔는데 가까스로 살아나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은 이 충렬과 충렬의 어머니잖아요. 이들도 근근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강희주라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고 강희주의 딸인 강소저와 사랑을 하게 되죠. 소저는 뭐야?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강시성을 가진 아가씨. 자, 그러다가 이 강희주 이제 유충렬의 이제 장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를 구하려고 유심이 죽지 않았으니까 유심을 구하려고 또 상소를 올렸어요. 그런데 또 정한담이 모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희주 역시 기양을 가게 되고요. 강희주의 가족도 역시 모두 흩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충렬은 이 강소저와 이별하고 누굴 만나 다시 백용사의 스님을 만나요.
그래서 열심히 무예를 닦았죠. 그러던 중에 또 이 명나라의 남적과 북적이 또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이때 이 정한담이 남적에게 항복하자고 말하고요. 이 남적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선봉장이 되어서 누구? 천자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천자는 누구냐면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명나라의 황제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담은 뭐 한 거예요? 반역자가 된 거죠. 반역자가 되어요. 이때 그동안 갈고 닦았던 충렬에 그 충렬의 무술 그것으로 뭐요? 누구를 구하게 되나요? 천자를 구하게 되죠. 천자를 구하고 나서 뭐요? 아버지와 강희주, 장희까지 모두 만나고요. 어머니 정소적까지 모두 만나고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를 한번 봅시다. 영웅의 일대기는 첫째 출생이 특별해요. 고귀한 출생입니다. 그러면 유충렬의 출생은 뭐예요? 하늘에 치성을 들여서 아주 남달리 태어났으니까 고귀한 출생이 되는 거고요. 어린 시절의 위기, 이게 이제 영웅소설의 두 번째 단계인데 어린 시절에 뭐야? 죽을 뻔했어요. 그죠? 유심히 기양가고 이 정한담이 그 가족들까지 죽이려 했잖아요. 그때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요. 이것도 영웅소설의 구조예요. 첫 번째 조력자는 강희주라는 사람이었고 강희주 역시 뭐죠? 기양을 가게 되자 세 번째 조력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백용사의 노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천자를 구하고 이 모든 가족까지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게 뭐예요? 영웅 일대기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출생, 어린 시절의 위기, 조력자를 만난다. 그러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성장 후에 위기가 닥쳤는데 이때 위기는 국가적 위기예요. 이 국가적 위기를 누가 구하는 거예요? 영웅이 구하는 거죠. 유충렬이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게 영웅소설의 일대기적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간에 이야기가 끊긴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이게 시간이 2분으로 될 게 아닌데 한 번 더 요 내용 줄거리 요약만 다시 할게요. 자, 유충렬이라는 사람의 영웅적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에요. 자, 예전에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명나라에서 이제 벼슬을 하던 유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남악 형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무슨 신기한 태몽을 꾸고 아들 충렬을 얻었어요. 이 충렬이 어릴 때 가달이라는 소수민족이 침입을 했죠. 명나라가 아닌 이민족이 침입을 해서 그때 가달과 화친하자고 주장하죠. 화친하자고 주장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조선이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이때 가달 누구는 유심은 가달과 화친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정한담은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한담이 가달을 모함해요. 그래서 참언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죠? 이 유심이 귀양을 가게 돼요. 귀양, 그죠? 벌로서 저기 먼 외딴 곳으로 보내지는 벌이죠. 귀양을 가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한다음에 그의 가족들도 모두 죽이려 하는데 하늘이 도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충렬도 살고 충렬의 어머니도 살게 돼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충렬은 누굴 만나요? 첫 번째 조력자인 강희주를 만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강희주의 딸인 강소저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희주가 누구죠? 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을 구하려고 상소를 한 번 더 상소를 올렸어요. 그때 다시 또 누가 정한담이 누구를 모함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강희주를 모함해서 강희주도 유배 가게 됩니다. 유배. 그죠? 기양을 가게 돼요. 유배, 기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강희주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요. 역시 충렬도 흩어져서 충렬은 누굴 만나냐?
배경사의 노승을 만나요. 그래서 배경사에 들어가서 무예를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이 명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남적과 북적이 명나라를 공격해요. 이때 누구? 정한담은 충신은 아닌 거죠. 정한담이 남적을 공격하지 말고 항복하자고 이야기하고서는 이 정한담 자신이 남적의 선봉장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천자가 누구라고요? 황제, 명나라 황제를 공격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 천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짜잔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충렬이 등장해서 누구? 천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모두 찾아서 만나고 아주 큰 벼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 이야기를 무슨 구조로? 영웅소설의 구조로 대입해 본다면 먼저 고귀한 출생, 그죠? 신기한 태몽을 꾸고 비범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릴 적에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강희주를 만나는데 강희주까지 유배가자 백용사에 가서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여 국가적인 공을 세우죠. 천자를 구하고 누구도 만난다. 흩어져 있던 가족도 모두 만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첫 번째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휘부터 합시다. 여기 나오는 어휘들은 쉽지 않아요. 고전소설이기 때문에요. 자, 같이 볼게요. 보기 안에 어휘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그러면 혼불부시는 무슨 뜻이냐면 혼이 흩어져서 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혼불부시는 혼백이 흩어짐 이란 뜻이니까 뭐야? 굉장히 놀란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혼불부신이라고 하고요. 문외 출송은 죄 지은 사람의 관작을 빼앗고 성 밖으로 추방하는 형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유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배. 그 다음에 변화불축은 뭐냐면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슬하는 원래 무릎 아래라는 뜻인데요. 이때 슬하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부모님이나 조부님 이런 것의 보호 아래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박복은 복이 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이 없다 그럴 때 박복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뭘까요? 상공의 무후함은 소첩의 뭐뭐함이라. 상공은 뭐냐면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 높은 벼슬 재상이라고 하거든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상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공, 유상공 그러면 유시성을 가진 높은 재상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자, 그렇고 무후함은 뭐냐면 자손이 없단 말이에요. 무후함이 자손이 없다. 아까 누구?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은 자손이 없어서 백학선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충렬을 얻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상공, 여기서 상공은 그럼 누굴 말하겠어요? 유심을 말하겠네요. 자, 유심은 자손이 없어서, 유심이 자손이 없는 것은 소첩은 뭐예요? 사대부가의 부인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소첩의 무엇함이라? 박복함이라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한담은 뭐요? 이 유심을 모함한 사람이죠. 일기마룡의 유 아니라 천신의 법을 배워 만부당 지력이 있고 뭐뭐하니 각별히 조심하라. 뭐요? 뭐가 들어가야 맞겠어요? 한담이라는 사람은 일기마룡의 유가 아니라 일기, 마룡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일기와 마룡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천신의 법을 배워 만부부당 지력이 있다.
만부 수많은 장부의 지력, 예지력이 있고 뭐뭐하니 조심해라.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변화 불축하니 조심하거라 이야기하겠죠. 공중의 소리만 나고 일신은 아니 보이니 소리만 나고 일신 몸은 안 보이니 적진이 대경하여 크게 놀라 뭐 했다? 매우 놀라는 상황 뭐예요? 혼불부신 매우 놀라 혼불부신 정신을 못 차렸다. 다만 뭐뭐의 일점 혈육이 없음에 이로 한탄하도다. 뭐야? 슬하 그죠? 슬하에 혈육이 없어 한 사람의 혈육도 없어서 한탄한다 이런 얘기죠. 다음 2번을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뜻과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설치 뭐요? 치욕이에요. 설욕한다 랑 같은 말이죠. 설욕한다는 부끄러움을 씻다. 그러니까 설치는 수치스러움을 씻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치와 설욕은 같은 말이 되겠죠. 감축은 뭐예요? 고맙게 여긴다. 그 다음에 쇠진 기운이 빠지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문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네요. 자, 유충열전은 한 55쪽 정도 되는 분량이죠. 여러분 이번 주 숙제로 내줬는데 중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이다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전략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 있는 부분은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조정에 한 신하가 있을 때 성은 유효, 명은 시민이 유심, 첫 부분이네요. 그렇죠? 전일 선조 황제 개국공신 6개의 30대 손이요. 전 병부 상서 유언의 손자라. 세대 명가 후예로 명가 아주 이름 있는 아주 가문이 좋은 가문이 좋다 이 얘기죠. 후예로 공후 장록이 떠나지 않다. 공후 장록이 뭐냐면 높은 벼슬. 이 떠나지 않더니 유심의 벼슬이 정원주부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정원주부는 꽤 높은 관작에 있다라는 뜻이죠. 위인이 정직하고 위인은 누구를 말해요? 유심을 말하는 거죠. 유심은 정직하고 성정이 민첩하고 일심이 충성하여 국록이 중중하니 국록이 중중하다 벼슬이 매우 높다. 가산이 부요하다 매우 부유하다. 작법이 화평하다. 세상 공명은 일대의 제일이요. 인간북이나 만민이 충송하되 그러니까 누구나 우러러보되 스라의 일점 혈육이 없다. 이로 한탄하여 1년 1도의 선영제사 당하면 홀로 앉아 우는 말이 1령 1도의 선영제사를 당하다. 이거는 뭐죠? 제삿날이 되면 슬프다. 내 몸이 무슨 죄 있어? 국록을 먹거냐. 자식이 없었으니 세상에 좋다한들 좋은 줄 어찌알며 부귀가 영화로되 영화된 줄 어찌알리. 나 죽어 청산에 묻힌 백골 뉘라서 거두우며 그러니까 자손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제사 지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선영양화를 뉘라셔 주장하리. 선영향화는 뭐야? 제사 지내는 일. 나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주지?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고위 관직자이지만 부귀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 부귀가 많지만 뭐에 자손이 없어서 근심이다. 하야머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지라. 이렇듯이 슬퍼하니 부인 장씨는 이부상서 장윤의 장녀라. 그러니까 부인의 집안도 꽤 좋네요. 주부 곁에 앉았다가 일심이 비감하여 월. 일심 하나의 마음이 비감 슬퍼하며 하는 말이 상공의 무후함은 상공은 여기서 누굴 말해요? 남편인 누구? 유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고위 관직자 그러면 상공이라고 부르는 거고 남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유심이라는 고위 관직자를 부를 때 상공이라고 불러요. 상공의 무후함 아까 했네요. 자녀가 없음은 소첩 자신을 낮춰 부른 말에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첩의 죄를 논지컨대 벌써 버릴 것이로되 상공의 음덕 좋은 덕으로 지금까지 부지하오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께서 덕이 많아서 나를 쫓아내지 않으니 부끄러운 말씀을 어찌다 하오리까. 듣사오니 천하의 절승한 산이 절승하다. 경치가 좋다. 경치가 좋은 산이 남악형산이라 하오며 그러니까 남악형산 아까 뭐 한 곳 치성을 들여서 뭐 태몽을 꾸고 누구 충녀를 낳은 곳 낳게 한 그 산 이라 하오니 수고를 생각지 말고 산신께 발언하여 산신께 발언하다 산신께 빈다 해봅시다. 그랬더니 주부 이 말을 듣고 대왈 크게 말하기를 하늘이 점지하사 팔자에 없었으니 빌어 자식을 낳을진대 세상에 무자한 사람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유심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다. 팔자에 없는 것이다. 하늘이 점지하시는 건데 팔자에 없는데 빌어서 만약에 자식을 얻는다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장부인이 여짜오되 대체를 생각하면 그 말씀도 당연하되 만고 성현 공부자도 만고 온 세상에 그죠? 성현 아주 덕에 뛰어난 사람도 이 구산에서 빌어 낳고 정나라 정자산도 우성산에서 빌었으니 우리도 한번 빌어봅시다. 자, 당신 말이 맞아요. 팔자에 없어서 아들이 없는 거, 자손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한번 빌어서 아이를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한번 빌어봅시다. 그래서 이 주부는 누굴 가리키는 말? 유심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이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 인물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책도 나오고 상대가 부르는 말도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가 우리가 본 거 유심, 유충렬의 아버지인데 유심을 뭐라고 했어요? 주부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상공이라고도 불렀다. 요거 이제 같은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주부 이 말을 듣고 삼칠을 재계를 정리하고 소복을 정지하여 재물을 주고 충문을 별로이 지어가지고 부인과 함께 남악산을 찾아가니 남악형산이라고 했죠. 장세 웅장하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승하다고 했죠. 장세가 웅장하여 같은 말이에요. 봉봉이 높은 곳에 청송은 우르라고 태고시를 띄어있고 강수는 잔잔하여 탄금성을 도도 자 여기서 탕금성은 뭐냐면 가야금이나 거문고 따위를 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타도록 만들 정도로 경치가 뛰어났다. 뭐 했다? 절승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요? 남악형산이요. 자, 7012봉은 우와 봉우리가 7012봉이나 된대요. 구름 밖에 솟아있고 충암 절벽상의 각색 백화 다 푸르렀고 소산강 아침한개 동정으로 돌아가고 창우산 저문구름 호산대로 돌아들며 강수성을 바라보며 수양가지 부여잡고 671을 들어가니 연화봉이 중계로다. 그래서 연화봉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라고요? 남악형산, 남악산인데 경치가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이 주부와 그의 부인 정씨가 함께 치성을 드리러 남악산에 왔는데 경치가 매우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는 뭐예요? 앞에 문단에서는 유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가문도 뛰어난. 그 다음에 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 하지만 뭐가 없어? 후사가 없어. 그래서 걱정이라 어디로 갔어? 치성을 드리러 어디로 갔어요? 남악형산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남악형산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장세웅장하여부터 연화봉이 중계로다. 여기까지 뭐요? 남악산의 모습을 열거했어요. 어떻다고요? 훌륭하다고.
뭐하다고 위에 있는 말로 절승하다고 열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겉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습을 보이는 대로 그죠? 보여줬어요. 이런 걸 묘사의 방식이라고 해요. 묘사,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겉의 모양을 열거하고 있어요. 묘사의 방식을 통해서. 자, 그러면 3번 문제 봅시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영웅소설의 대표적 작품 맞죠?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성을 들여서 누가 태어나니까요? 유충렬이 태어나니까요. 주인공은 출생부터가 평범한 사람과 달라. 이게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라고 했고요. 유심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대기를 다룬다? 아니다. 유심이 아니고 유심의 아들인 누구? 유충렬의 일대기를 다루니까 제목이 뭐예요? 유충렬전이잖아. 유충렬의 일대기. 유심 부부의 기자정성이 이어질 내용이다. 기자정성이 뭡니까? 이어질 내용이 기자정성이라고 했는데 정성스럽게 비는 내용이 이어질 거죠. 어디로 갔으니까요? 남악산에 갔으니까요. 자, 위에서 또 힌트가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그 남악형산에 뭐가 뛰어나? 절승. 그러니까 경치가 뛰어나. 그래서 이곳에서 그죠? 치성을 들이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인이 말했어요. 유심의 부인.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이 글의 서술자와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여야 돼요? 일단 서술자가 어디에? 작품 밖에 위치하면서 뭐까지 말해줘야 돼요? 인물의 심리까지 말해줘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것은 등장인물을 뭐라고 지칭해야 돼요? 그는 혹은 유심은 혹은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그죠? 혹은 사람 이름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밤이 들어 허생원의 그러니까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 3인칭은 맞고요. 허생원의 조선달과 동의와 함께 허생원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나귀를 몰고 다음 장으로 발을 옮겼다. 여기서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는 있지만 인물의 심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2번 문득 김첨지라고 말했으니까 사람 이름 3인칭 맞고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 얼굴에 한 대 비비며 중얼거렸다. 이것도 행동만 보여주는 거지 뭐가 안 나왔어요. 심리가 안 나왔으므로 전지적 시점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나 형의 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화는 다른 반대파의 회원들보다 불평이 많았다. 불평이 많았다는 것은 인물의 속마음이죠. 자, 그리고 동화 나왔으니까 얘는 3인칭이면서 인물의 심리까지 보여주니까 전제적 작가 시점. 나왔으니까 이건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으므로 1인칭 시점.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기억매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의 뜻을 묻는 문제네요. 기억이 혈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문맥을 보면 1점 혈육이 없음에 그러니까 1점 혈육이 없음에니까 자식이 없음에 맞는 거고요. 니은 낳아주고 청산에 묻힌 백골. 청산은 뭐야? 산이죠. 푸른 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소첩이 박복하여 복이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하늘이 아이를 점지하사는 뭐예요? 하늘이 아이를 내려주어 라는 뜻이니까 통찰력이 예리하다와는 관계없고요. 미음이 뭐냐면 세상에 무자한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얘는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6번 봅시다. A와 같은 종류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 A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유심의 부인이 한 말이에요.
그 아들을 얻는데 우리가 치성을 드려보자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성현 공부자도 이구산에서 빌어서 났다. 그러니까 뭐야? 성현 아주 어진 조상 중에 공부자라는 사람도 이구산에 부모가 빌어서 낳았고 이구산에서 부모가 밀어났고 정나라에 있는 정자산이라는 사람도 우성산에서 부모가 빌어서 낳았으니 우리도 빌어서 그죠? 자식을 얻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산에 가서 빌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오류를 뭐라고 하냐면 소수의 사건을 가지고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그죠? 이것은 논리적 오류예요. 몇 가지 사실을 보고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럼 1번 볼게요. 왜 나만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이야? 형은 항상 공부만 해? 자, 논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리적 오류도 있고 자료적 오류도 있고 언어적 오류도 있어요. 언어적 오류. 심리적 오류는 뭐냐면 사고 과정을 밟는 논리가 아니고 인간적 심리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이제 말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심리적 오류라고 하는데 심리적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신공격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논제와 관계없는 그 상대방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상황 등을 트집 잡아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시험 성적을 나쁘게 받았어.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공부 안 하고 놀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심리를 기반으로 이제 잘못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요. 그 다음에 심리적 오류 중에서는 인신공격의 오류가 가장 많고요. 혹은 여기에 나온 지금 1번 선지 왜 나만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이야? 형은 항상 공부만 해? 이건 뭐야? 형의 성향을 들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상대의 말을 반박하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인신공격의 오류. 그 다음에 혈액형이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혈액형이 같은 그분들은 모두 헌혈에 동참해야 돼. 그것이 아픈 친구를 살리는 인간적 처사야.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헌혈에 동참해요. 이거 뭐죠? 이것도 인신공격의 오류예요. 상대의 인품을 공격하여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도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무단 횡단하던 그를 피하려다가 버스가 뒤집혀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인죄로 구속해야 돼. 이런 오류를 뭐라고 하냐면 인과적 오류라고 해요. 단순한 시간적 선호 관계에 불과한데 꼭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단 횡단하던 그를 피하려다가 버스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를 살인죄로 구속해야 돼. 이건 뭐죠? 시간의 선후 관계가 들어맞았을 뿐 논리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죠? 주장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 4번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경적을 울려대는 저 사람을 보면 우리 민족은 성질이 아주 급해.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100%의 사람들이 앞차가 늦게 가면 경적을 울려다냐? 그렇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충분한 자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뭐야? 우리 민족을 대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다 그런 것처럼 뭐하고 있어요? 성급하게 한 사례로 일반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여기서도 뭐야? 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성을 올려서 뭐야? 아들을 자손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 뭐죠? 이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성급한 일반어의 오류고요. 5번 거짓말하는 것은 제약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제약이다. 이것은 뭐냐면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순환 논증의 오류. 순환 논증의 순환 논증의 오류가 뭐냐면 앞에 있는 말 전제로 한 말을 결론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환 논증의 오류 5번.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번까지 했는데요. 8번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